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자는 내용의 생활 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가톨릭교회의 시선으로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부 북향민 인권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도 독려한 북향민 용어 사용 추진 과정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지난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을 100만 톤 원천 감량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비 비중이 큰 포장재 쓰레기 대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방향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국민 배우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성기 요한사도 배우가 지난 5일 선종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안 씨의 선종에 각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성기 배우의 삶과 신앙, 나눔의 시간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자는 내용의 생활 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돼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난 2024년에 이미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와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배경입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혼동거나 사실혼동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동거는 혼인의 존엄성과 가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법적 가족의 범위를 섣불리 확대하는 걸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마음만 맞아서 같이 살면 가족이다. 얼핏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가정의 모습,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박정우 신부는 설명합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보장해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가족 개념을 다 바꾼다. 그럼 민법이나 온갖 법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사회가 혼란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비록 동성부부 합법화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졌다는 점도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박정우 신부는 국회와 정부가 가정의 가치와 소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특히 혼인한 젊은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귀순용사와 탈북자, 세터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까지 북한을 떠나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들에 대한 호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북향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인 정체성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통일부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용어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북향민 용어 사용을 두고 일부 탈북민 인권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자유와 생존을 위해 북한 독재 체제를 벗어난 의미가 담겼는데 단순히 북쪽 출신을 뜻하는 북향민으로 바꾸는 건 본질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정부의 북향민 용어 사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23년 제95차 전국회의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에는 폄하나 멸시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좀 이렇게 너무 과거와 연결돼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라고 하면은 되게 좀 이등 국민으로 인식되는 현실적인 것들 안에서 이 용어가 바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덜 차별적인 용어를 고를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교회도 생각을 했고, 교회 북향민 용어 변경 추진 과정에는 북향민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광주하나센터가 2023년 10월 북향민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북향민을 교회 내 공식 용어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회칙 개정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인간 존엄과 환대의 가치를 언어에서 드러내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적대화해 왔던 문화들 안에서 그리고 경계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약간 혐오하는 그런 정서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국가적 정체성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동질성을 강화하는 것 안에서 그냥 고향이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좀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는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와 교회 모두 북향민 용어 사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을 100만 톤 원천 감량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비 비중이 큰 포장재 쓰레기 대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개한 환경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208k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시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빨대는 요청 시 제공,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이 생활 속 일부 품목에만 집중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컵이라든지 배달용기가 눈에 많이 보여서 이게 폐기물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양은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한 3%에서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비닐류의 경우 분리배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인센티브와 비용을 좀 더 부과하는 형태로 포장재를 규제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전체 양에서 30%나 차지하는 이 포장재를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규제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몇 프로를 감축할 것인지,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로 어떤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회용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사용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리병으로 소비하던 소주, 맥주조차도 일회용 페트병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사용 포장 용기가 편리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바뀌면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의무화하고 재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대책의 구조적 전략과 핵심 분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탈플라스틱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연대 김미화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패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한 1,26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일회용품은 약 한 250만 톤 정도, 20 몇 퍼센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활용은 한 90 몇 퍼센트가 차지를 하고 그 외에는 처리를 하거든요. 한 340만 톤 정도, 한 27%가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나온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그나마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이제 강화시키겠다. 사용을 아주 이렇게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일회용 컵도 그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뭐 다른 그 이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재활용 이제 이런 제품들은 더 이렇게 모든 제품에서 만들 수 있게끔 원료로 사용하게끔 하겠다. 뭐 그리고 그런 어떤 기초 그 기지를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예. 굉장히 잘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있거든요. 예. 그 아쉬운 점들은 앞으로 점점 보강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갖고 좀 이렇게 규제가 되고 그다음은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각지대가 많다. 예,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신규 플라스틱들이 보면 굿즈라는 문화가 바뀌는 데 따라 굿즈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예. 거기에서 사용하는 뭐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한 번 쓰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예.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너무 편리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편리성에 의해 갖고 굉장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 예전에 음식을 먹으면서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장갑. 그다음 또 일회용 뭐 이렇게 식탁보. 또 일회용 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 규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하는 뭐 멸균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재활용은 안 되고 방해만 하는데 이러한 것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면 재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재활용을 안 하는 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짜 재활용이 안 되면 재질을 바꿔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 이건 이번 정책에서 좀 저는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완해서 수정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대부분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강 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저촉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을 크게 사용하든 3중, 4중으로 포장하든 이런 것들이 아무도 규제가 없거든요. 이런 예.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계속 좀 정부가 정책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짚어주셨는데 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플라스틱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뭐 그게 하나의 어떤 품목별로 계속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규제 사각지대가 놓여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그게 재질별로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다회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이제 굿즈 상품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팝업 스토어에서 이제 하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일 품목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렇게 원자재 이런 것들 사용이 금지가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정책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은 이런 것들은 생산 단계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제품에 있어 갖고 예.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 뭐 어떤 재질을 갖고 할 것인지 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포장을 어떻게 가대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생산 단계에서 다 이렇게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생산 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이 생산 단계에서 다 규제를 강화시키거든요. 아예 이 제품은 뭐 이렇게 출시하지 말아라. 예. 뭐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차라리 그런 이제 제도의 틀에서 생산자들은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구나. 그럼 요건 요 정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것들 딱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이 제품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니까 훨씬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제품의 설계와 뭐 가대하지 않게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제품에 이제 그러면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재질을 구상할 때는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인지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해야만이 쓰레기가 안 나오는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싸구려로 하면 재활용은 되지만 오히려 그 재활용하면서 돈만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려집니다. 그런 인식도 개선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생산자들이 많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도 소비자가 인식을 이제 좋은 인식을 갖고 그걸 구매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또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이 플라스틱과는 좀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또 만들어가고 발전해가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연대 김미화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배우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성기 요한사도 배우가 지난 5일에 선종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안 씨의 선종에 각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기부와 선행을 통해 희망을 전했던 안 씨를 기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70년 연기 인생이 한국 영화의 역사였던 예술인. 연기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한 배우. 안성기 요한사도 배우가 5일 오전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향년 74세로 선종했습니다. 안 씨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아역배우로 데뷔한 후 17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2019년엔 영화 사자에서 구마사제 역할로 열연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또 이 안신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 보면 알겠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안 씨는 최근까지도 성 김대건 신부의 일생을 다룬 탄생,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노량 죽음의 바다에 출연하며 열정을 펼쳤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훌륭한 품성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은 안 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신자 연예인들을 모아 뮤직비디오 제작을 주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안 씨는 2018년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0주년을 함께 축하했고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창립 3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서 좋은 복음도 전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매체로서 꾸준히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홍보대사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다시봄 캠페인 응원단으로서 나눔과 선행에도 앞장섰습니다. 무관심이 제일 힘든 것이라고 하여튼 같이 그 아픔과 또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뭐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2021년엔 혈액암을 치료해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성모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이자 친근한 배우였던 안 씨의 선종에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준 삶에 경의를 표한다며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안 씨는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며 그의 활동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추모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안 씨가 기부와 선행을 통해 희망을 전한 모습은 값진 본보기가 됐다고 애도했습니다. 정부는 안 씨의 업적을 기리며 대중문화 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안 씨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으며 9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사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종교구 육군 노도본당 주임 정천진 신부인데요. 이임 기자가 정천진 신부를 만났습니다. 수원교구에서 2010년 사제품을 받고 2014년 육군 군종사제로 임관한 정천진 신부. 사제수품 10주년을 맞은 2020년 정 신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을 지원하는 육군 위국 헌신 전후사랑기금에 기부를 약속한 겁니다. 20년이 사제서품 받은 지 1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병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 신부는 처음 1,000만 원을 기부한 뒤 월급에서 매달 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정 신부가 기부한 금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현역 군인은 정 신부가 처음입니다. 정 신부는 부상 장병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청년인 군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정 신부가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제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군종교구와 수원교구 선배 사제들의 도움으로 약속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 신부의 나눔은 주변 장병들의 나눔도 이끌어냈습니다. 장병들이 정 신부의 나눔에 감동해 나눔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정 신부는 나눔은 베푸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눈다라기보단 당초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거창하게 뭘 준다는 개념보단 제 부족한 삶을 조금 메워주는 느낌이랄까. 더 열심히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보석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정 신부는 하지만 지금도 갑작스런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장병이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 레펠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순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한 번 났을 때 좀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 지인만 해도 좀 이렇게 강화 중에 좀 다치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고 또 제 지인은 아니지만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 신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종교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행복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본인이 만들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행복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 안에서 정말 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의탁하고 또 의지하고 그 안에서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가능하다면 또 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순직 장병을 돕기 위해 시작된 육군 위국 헌신 전후 사랑 기금은 현재는 부상 장병까지 지원하는 육군의 복지 기금으로 확대해 장병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PBC 이희임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희년. 그 희망의 여정이 주님 공연 대축일인 6일 기쁘게 마무리됐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를 맞이하며 희망의 길로 이끈 성년 문이 닫힌 건데요. 희년인 지난 한 해 동안 3,350만 명에 달하는 순례자가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희년을 보냈을까요? 그 여정을 돌아봅니다. 사순시기 한국 교회 청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주님을 위한 24시간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마련했는데요. 청년들은 고해성사와 성체조배, 가시관을 봉헌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 누적 사제수가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품받은 사제들도 탄생했습니다. 사제들의 희년에 거행된 교황줄의 서품식에는 한국의 두 부제를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온 32명이 주님의 목자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 젊은이의 희년에는 한국 교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례단이 참가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천사 프로젝트를 비롯해 한국 교회에서만 1,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서울 WID의 본대회 일정도 발표했는데요. 이에 서울에서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WID, 즉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 순례자들은 다가오는 서울 WID를 전 세계에 알리며 보편교회와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됐습니다. 편견을 넘어 생명을 지킨 엄마들을 위한 날도 있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미혼모의 희년을 열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은 100여 명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지킨 어린 엄마들인데요. 평소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엄마들이 이날만큼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년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희년은 2033년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건데요. 그때까지 희망의 빛은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2025년 희년을 돌아봤습니다. 1970년대 1년에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2002년 출생아 수는 49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한 세대 만에 부모 세대의 절반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또 반토막되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부모 세대 인구의 절반씩 줄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군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18년 내놓은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상비병력 60만 명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부대를 채울 병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던 육군 27사단이 해체됐습니다. 사단 해체는 부대가 있던 화천 지역의 공동체 소멸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상권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몰락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인 자녀였던 학교 학생 수는 급감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다시 전학과 이사를 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로 비워지는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입시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지방대학은 대학 유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캠퍼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망국기가 걸려 있고 막걸리 팔던 학교 앞 술집거리는 유학생들로 작은 이태원이 되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식당에서 서빙하는 유학생을 만나는 건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지방 대학뿐만 아닙니다.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마비될 정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없어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교구, 어르신 수도자만 남은 수도에는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보다 장례 미사가 더 많고 40대 청년회장, 70대 구역장은 이제 본당의 뉴노멀입니다. 그래도 본당은 멈출 수 없어 봉사자 한 명이 여러 단체를 맡다 보니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사에 지쳐서 냉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름만 남은 주일학교, 청년 없는 청년미사, 고령화된 구역장, 돌아오지 않는 냉담자 등의 모습이 인구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오는 불길을 넋 놓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영광에 취해 미래도 찬란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인구 감소는 예상대로 찾아왔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는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인구를 다시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대인구 감소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모두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진 눈 제목은 40대 청년회장, 70대 구역장입니다. 대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간 고 안성기 요한 사도가 남긴 말입니다. 영화배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때도 당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보인 겸손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전례력으로 주님 세례축기를 보내면서 연중시기로 접어듭니다. 성탄 축제가 끝나고 보내는 일상에 평범함에 감사하며 노력한 고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안성기 배우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